그날 오후 2시 30분, 평소처럼 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성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손주 민성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민성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119를 부르려고 하는데 보호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뜨개질 바늘을 던져버리고 곧장 집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성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족을 향한 거짓말이 어떻게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9세 박미순입니다.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태현이와 며느리 은정이, 그리고 7살 손자 민성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정이가 직장을 옮기면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 민성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처음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손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그러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정이가 야근한다며 민성이를 맡기는데 시간이 맞지 않고 민성이는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이었어요. 민성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할머니, 혹시 민성이 어머님이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아이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성이가 친구들에게 엄마가 새 아빠를 데려올 거라고 자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성이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성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정말 새 아빠 이야기를 했니? 민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엄마가 그랬어. 아저씨가 우리 새아빠 될 거래. 그러면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너무 늙어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 은정이가 아직 어린 민성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늙어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은정이 마음속에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간 거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민성이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성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그런데 아까 민성이 어머님께 연락드렸을 때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을까요? 저는 멀쩡히 집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민성이가 쓰러진 후 첫 번째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있어서 바로 갈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다른 가족분께 연락해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된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으셨대요.
은정이가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은정이가 그 남자와 함께 있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아닐까? 저는 민성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이가 아픈데 엄마는 거짓말을 하며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민성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가 화낼 거예요. 고작 7살짜리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고 있다니요. 민성아,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은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왜 거짓말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한참 변명하다가 결국 8개월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실토했어요. 그 남자와 함께 멀리 이사 가서 새 출발하겠다며 민성이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민성이는 어쩔 거야.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상황에 끼워 넣는 거야. 하지만 은정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성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 사람도 민성이를 예뻐하거든요. 새아빠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행복해? 내가 지금 민성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는데 엄마는 거짓말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은정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하기 싫어지네요. 어차피 저희는 곧 이사 갈 거예요. 이사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사를 간다고? 어디로? 멀리요. 그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받거든요. 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은정이의 말에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민성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니나 태연이 오빠 같은 사람들과 떨어져서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민성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은정아,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민성이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기나 해? 은정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저는 민성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 받게 해주려고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거든요.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은정이에게는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봤어요. 은정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민성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짓은 그만두자. 하지만 은정이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 들어갈 거고 태연이 오빠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그리고 나서 은정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민성이 봐주셔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끼리 잘 살 거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민성이한테도 할머니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12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성이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현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했어요. 은정이가 이미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태연이는 은정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은정이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듯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했어요. 정말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고 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은정이는 8개월 전부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가장 화가 난 부분은
민성이에 대한 은정이의 태도였어요. 태현이가 민성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은정이는 당연히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대요. 그 남자도 민성이를 좋아하고 잘해준다면서 새 아빠가 생기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합리화도 이런 자기 합리화가 없쇼. 태현이는 당장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성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은정이가 워낙 고집이 세고 그 남자의 경제력을 내세워서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직 민성이가 어려서 법원에서는 보통 엄마 쪽에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태현이에게 말했어요. 태연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민성이는 네 아들이고 우리 가족이야. 은정이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길 수는 없어. 하지만 태현이는 현실적인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 제가 혼자서 민성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회사 일도 바쁜데.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민성이를 키우면 돼. 은정이 같은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민성이를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어. 태현이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은정이가 이미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현이 말로는 은정이가 이번 주 안에 민성이와 함께 짐을 싸서 그 남자 집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태현이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변호사 말로는 은정이의 불륜 사실과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이사를 가려는 것 등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고 했고요. 그날 밤 저는 민성이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어른들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다니.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민성이는 우리 가족이고 제가 끝까지 지켜낼 거라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상황이 급변했어요. 태현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온 게 그 다음날 오전이었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요. 은정이가 어젯밤에 민성이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태현이가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어젯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은정이도 민성이도 없고 옷가지며 필요한 물건들이 다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쪽지 하나만 덜렁 놓여 있었는데 민성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즉시 태현이에게 말했어요. 태연아,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이건 유괴야.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연락해서 긴급 조치를 요청하라고. 태현이도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 경찰서로 가는 중이에요. 변호사님도 연락드렸고요. 태현이는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지만 법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즉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희는 포기할 수 없어서 은정이가 갈 만한 곳들을 뒤져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성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민성이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민성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학 서류를 요청했는데 어디로 전학하는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 했어요. 그때 민성이가 복용 중인 처방약 때문에 병원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주변 소아과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민성이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바늘구멍 찾기 같은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헤매던 중에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소아과에서 민성이와 비슷한 아이가 왔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간호사분이 기억하기로는 젊은 여자분이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침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어요. 아이 이름은 다르게 말했지만 증상이나 나이가 민성이와 똑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여자분이 처방전을 받으면서 간호사에게 이 근처에 괜찮은 초등학교가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 온다면서 말이에요. 저희는 그 병원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나 원룸촌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 드디어 민성이를 찾았어요. 그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였어요. 태현이와 함께 그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에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민성이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성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민성이를 발견한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민성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민성이도 저희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슬펐어요. 아이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작 7살짜리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리 없는데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태현이가 민성이에게 물어봤어요. 민성아, 엄마는 어디 있어? 민성이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화내요. 할머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아저씨를 새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요. 민성이의 말을 들으니 은정이가 아이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저희는 민성이를 달래가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은정이와 그 남자는 민성이를 아파트에 혼자 두고 자주 외출을 한다고 했어요. 민성이는 심심하고 무서워서 혼자 놀이터에 나와 있던 거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할머니와 아빠가 그리워서 매일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아파트에서 은정이가 나타났어요. 민성이를 찾으러 나온 것 같았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곧 화를 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민성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무서워했어요. 태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이제 그만해. 민성이를 보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겠어. 아이를 이렇게 고생시킬 권리가 너한테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은정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성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키우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민성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엄마 싫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절규에 은정이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민성아,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새로 살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아,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모르겠어? 민성이를 봐. 얼마나 야위고 우울해졌는지 알겠어? 내가 정말 민성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은정이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어머니가 뭐라 하세요? 저는 민성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나서 저희에게 소란을 피운다며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소란을 피운다고요?
우리가 우리 손자를 찾는 게 소란이에요? 태현이와 그 남자가 말다툼을 벌였고 민성이는 그 남자가 싫다며 울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은정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은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민성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내가 정말 엄마라면 아이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이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돌아왔죠. 어머니,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민성이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은정이는 민성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민성아, 집에 들어가자. 민성이가 제게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정이는 민성이를 강제로 끌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남자도 따라 들어가면서 저희를 쏘아보더군요. 태현이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태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성이 상태를 보니 이건 정말 아이 학대나 다름없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 법원에 임시 양육권 심판을 신청했어요. 민성이가 할머니하고 아빠와 살고 싶다고 직접 말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새 아저씨는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법원에서는 민성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임시 양육권을 태연이에게 주기로 결정했어요. 은정이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강요와 아이가 보인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들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밝아졌어요. 민성이를 데려오던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법원 집행관과 함께 그 아파트에 갔을 때 민성이는 이미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는 거 맞죠? 아이의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데리러 왔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은정이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민성이 엄마인데 왜 아이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 남자는 아이의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결국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민성이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태연이와 제가 정성껏 돌보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성이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새 학교에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밝고 활발했던 예전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죠.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은정이는 한 달에 2번 민성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남자와는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은정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성이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는 은정이에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하지만 민성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성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성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했어. 엄마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단다. 민성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엄마를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랑 아빠랑 떨어지기는 싫어요. 아이의 그 말에 저는 또 다시 울컥했어요. 괜찮아. 민성아, 할머니가 절대 민성이를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계속 함께 살 거야.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안전하다는 걸, 더 이상 헤어질 일은 없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흘렀어요. 민성이는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태현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며느리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민성이도 새엄마를 정말 좋아하고, 저 역시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에요.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진심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기심에 희생되어선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평소에 가족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은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민성이와 저, 그리고 태현이가 그런 진짜 가족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교훈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